오스템 임플란트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0.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부식회계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종합 분석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빠르게 느껴지면 1.25 배속도 뭐 가능하겠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작년도 초에 자금 횡령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 약방면이라는 게 이제 그 죽을 사자인데, 요거 제가 쓰는 의미의 그 사후 약방문은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처방전 내는 거,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22년도 그 연말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 이행 현황을 공시를 했습니다. 기존 이사의 임원 교체 완료를 했고, 사회이사를 지원을 했고, 과반수 이상 사회이사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이사회를 10일에나 개최를 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실 독립성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3인의 사회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도입도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그 부정 출금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어떤 기업 뱅킹 시스템, 그러니까 기업과 은행 간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계좌 관리를 잘 해보겠다. 자금 횡령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완료했다 하는 공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1월 6일 날 증권 관련 집당 소송이 제기됐고, 또 그 소송 허가 신청이 났다. 거래소 공시 내용입니다. 그 원고가 이 김민정 씨라는 분이 했는데, 의외로 그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원이면 매우 작은 금액인데, 이 혼자만의 손해가 아니고 이 내부 관리 회계 제도의 미흡한 거에 의해서 만약에 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이 소송을 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회계 관련 관리제도 관련 이거가 이제 이슈가 됐네요. 분석 내용을 진행하면서 제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개선 방향을 옛날부터 쭉 옛날부터 얘기를 해온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소개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300억 원대로서 전년 대비 30.7%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은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원가가 적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액이 늘었고요. 판매관리비 24.6%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61%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을 할 때 이게 말하자면은 컨스트레인 제약, 이 스루풋 어카운팅은 제약이론 경영의 하나의 도구로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스루풋 손익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분석만을 통해서 그 기업의 제약을 인지할 수 있을까? 이 제약 하나를 풀면은 모든 게 해결이 잘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약이론 경영이라는 게. 모든 사슬에는 가장 약한 고리가 있다, 그런 거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능력이 제게 있다 그러면은 점쟁이 이상의 문전성시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 스카이어는 뭐 제 아이디인데요. 스루풋 어카운팅 분석을 통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만을 선택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캡티십 정신으로 접근하고 투명성이 입증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중 재고자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제약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흐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루풋 어카운팅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은 원가 회계 자체가 제약 아니냐 이렇게도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으로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 회계로는. 그리고 재고에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 자체가 분식회계를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추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작업도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분식회계에 악용될 오타네요. 약용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기업은 약용으로 썼겠지만 제가 봐서는 악용으로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스루풋 손익 내용을 분석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0.9%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30.7%나 크게 증가했는데요. 거기다가 스루풋 환산 재고는 1.2%또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판매 가격이 만약 변동이 없다면 판매 수량만 증가한 결과일 것이고 이 원재료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0.9% 증가했으니까 그렇게 일단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루풋 환산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스루풋율이 7.7% 상승했으니까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운영비용이 37.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스루풋율이 높았기 때문에 생산성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496억 원으로서 6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한 52억 원 정도가 적은 수치입니다. 이건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석에 집중하는 입장에서 재고자산 증감 내역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고자산의 흐름으로 내부관리 회계제도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위와 같은 양식에 의해 가지고 기초재고가 얼마였는데 입고가 얼마 됐고 출고가 얼마 됐고 폐기된 게 있고 또 혹시 타개정 대퇴가 된 게 있다면 얼마고 그래서 출고계가 얼마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얼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통해서 혹시 모를 분식회계 등등을 찾아낼 소지가 높아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고자산 전체 항목을 이 재고자산 흐름의 양식에 의해서 다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경우에 입고는 상품 매입액이 되겠죠. 제품일 경우에는 생산량이 될 생산액이 될 것이고요. 제품 쪽에서 출고라고 한다면 판매 출고액이 될 거고 또 상품의 출고액은 또 상품 판매 출고액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말 재고가 현재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이것을 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재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재무 쪽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패스가 된다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그 재무에 그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것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매출 채권 그 잔액이 이와 같은 양식으로 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도 이와 같은 양식으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 명칭은 조금씩 바꾸면 되겠죠. 매출 채권일 경우에는 기초 잔액이 얼마 있었는데 그 매출 채권이 얼마 그 증가를 했는데 수금을 얼마 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다. 그런데 뭐 타개정 대책 칸에다가 대손상각이 얼마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출고액은 얼마래서 기말 재고가 기말 잔액이 얼마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무 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그 점검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현금성 자산에는 여러 가지 그 또 계정들이 있겠죠. 무슨 은행 계정 잔고도 있고, 또 뭐 증권회사 계정 잔고도 있을 거고 등등.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은 아마 그 횡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멍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CAI가 2년 연속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그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플러스로 표현되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표현했으면은 원재료도 매입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 재고자산은 비합리적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CSM, ABC를 더한 그 CSM 매출원가 재대비는 0.3% 감소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제가 누운 글씨체로 했는데, 회사가 비성분 합계액을 그 매출 원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더해지면은 3,762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더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맞는다고 보고 운영 비용을 제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또 틀린다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기업은. 그 다음에 이 가공비가 59.4%나 증가했습니다. 비율적으로 10.7%나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재료 비율이 58%로 10%나 감소했다면은 원재료 및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원재료 가격이 약간 내려간 거로 그렇게 의견을 추론을 해봤는데, 판매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하고, 그런데 비성분 쪽에서 보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가 공시하는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요게 뭐 부산 생산 공장이라는 게 있고 미국 또 생산 공장이 있는데, 미국 생산 공장의 것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것도 오르면은 국내 것도 환율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올랐을 거니까, 단순 평균으로 흐름을 보자 그러면은 23.1%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비성분 쪽에서 보면은 내려갔다고 추론이 되거든요. 이게 여기에 모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은 변동이 3년 동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설명한 거는 소비자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장 출고 가격이 판매 가격 아니에요. 그 판매 가격이 얼마냐 그거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검증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판매 가격이 올랐다고 추정은 되는데 그거 확인할 수는 없고, 원재료 가격은 그래도 올랐다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은 이제 뭐 확인이 됐다 보고요. 그렇게 되는데, 뭐 정한 원재료 가격 인상만큼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좀 또 추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에서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WCAI는 그 WCAI를 범위로 하고 회사는 전체를 했으니까 BWCAI의 증감액을 그 차감하면은 맞아 떨어지는데, 작년도에 263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WCAI에서 그 재고가 114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로 거꾸로 그 재고가 이 감소한 거로 되게 됩니다. 비성분에서 플러스를 표현하면은. 근데 현실은 증가했죠. 재고자산 명세는. 그 갭이 245억 원이나 되고요. 비성분 거 이거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회사는 그렇다면은 264억 원이 갭이 생깁니다. 이 갭만큼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되면은 이 매출원가가 이렇게 그 플러스로 됐으니까 증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왜 감소시켰냐? 그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때도 있지만은 또 그 재무회계 하는 데에서 좀 뭐 장난질 한다고 친다면은 법인세를 조금 절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재무상태표 중에서 이 자산 측면만 한번 그 봤는데요. 없던 거, 그 자금 횡령 사건으로 위법행위 미수금이라는 게 237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2021년 말에 922억 원대가 있었는데 684억 원을 그럼 그 미수금을 받아들인 거냐, 그 횡령한 돈에서 그 돈을 찾은 거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남은 거가 현재 이 법원에서 구형이 떨어진 게 35년 징역형이 떨어진 모양인데, 아마 그 아까 그 이 작년도에 그 차이가 260 몇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 위법 미수금하고 뭐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현금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요, 현금이 191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19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7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18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감사실을 강화한다 그랬으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걸 따져 물어야죠. 그러면은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 거의 한 9억 원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남는 게 이 9억 원이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재고자산과 렌탈 자산과 대체하는 게 있어. 그것도 감안해줘서 빼줘요. 그래도 8억 4,300만 원의 현금이 어디 날라갔어요. 작년 경우에는 거꾸로 더 들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도 못 맞히는 회사가 뭘 그 사후 약방본으로 뭘 강화했다 하더라도 첫째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딴 거를 갖다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86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9.8%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24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률은 7.6% 상승한 것으로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4,500만 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금은 엄청 짜게 주네요. 소기업 수준밖에 안 되질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관리직도 그만큼 높다고 보질 않습니다. 뭔가 돈을 만지는 친구들이 박봉에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 상상이고요. 연구개발비가 19.4%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가 167.3%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연구개발에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연구개발진의 또 급여 수준은 평균임금으로 보더라도 여기 수준밖에는 안 돼. 물론 관리직이나 연구직은 또 실질적으로는 좀 더 받겠죠. 생산직보다에 비해서는 이런 상황이고요. 경영평가지표로 보면은 재고회전율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은 분석 경험상 투명회계 과정을 합니다. 투명회계 과정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확인을 했지만 원재료 가격 크게 상승했죠.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 말에 이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그 해에 그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경영권 방어선인 50%를 초과한 57% 선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50% 이하로 좀 차입금들을 갚아 나갔습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이 결과를 충분조건 논리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회전율 상승과 스루풋율 상승 순방향이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결과는 모순 데이터였죠. 자, 그래도 계속 이 기업을 제가 변호한다고 생각하고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한번 해본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한번 해서 비교해보자. 그래도 증가했는지. 만약 아니라면은 하락했다고 그러면 분식회계가 확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및 상품 판매 가격은 실제 출고가로 파악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출고가라는 건 여기서 실제 판매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입증을 좀 해봐야지 지금 있는 이 사업보고서 공시 정도 수준 가지고는 회사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분기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그냥 원단위 납품 단가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68만 5,286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요대로 판매가 된다 그러면 19만 3천원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수리를 떼가지고 68만원에 계약이 됐다. 그런데 결산을 하면은 거꾸로 20만원이나 남는다. 왜 그러냐? 재고가 24% 증가하면은 여기에 총 제재 비용이 31만 7,930원인데 매출원가가 재고가 증가하면은 3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0만원 떨어지니까 매출원가가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는 그래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노력을 안 한다 이게요. 근데 거꾸로 24%만큼 재고가 감소한다면은 영업이익은 17만 3천원으로 떨어집니다. 갭이 무려 3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단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303억원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고 인플레를 또한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매번 계속 소개하는 거니까요. 왼쪽은 원가 회계의 문제점, 오른쪽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스루풋 회계로.
스루풋 회계로 하면은 66만 원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66만 원에 팔아도 18만 3천 원에 남는다. 그래도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5회전까지만 좀 해보자. 6.5% 해보자. 아까 그 68만 원이었죠. 원가 회계에서 한 것이. 그리고 2만 원 싸게 하면은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6.5% 증분을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74만 6,220원 꼴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4만 7천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 금액이 그대로고 재고만 줄인다 그러면은 얼마가 줄였든지 간에 영향은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그 예상 영업이익 18만 3,300원 그대로입니다. 왜냐? 스루풋 회계는 재고 증감에 관계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스루풋을 계산하고 운영비용은 재고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 공장에서 그 생산량 단위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현대 사회는 그 옛날 그 초창기에는 산업시대 초창기에는 뭐 생산 개당 얼마씩 이렇게 아마 돈을 줄 수 있고요. 성과급제라고 해가지고. 근데 보통 월액제가 됐죠. 월액제.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가공비가 변동될 리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고 보는 거죠. 판매관리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갭인 63,700원 사이에서 연말 결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